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먼저 이 노랑봉투법에 대한 여론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8명 이른바 노랑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이른바 노랑봉투법인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성인 100명,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겁니다. 노동조합이 불법 점거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80.1%가 반대. 이동근 경청 상근부회장은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을 제고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오늘 이 문제를 청부 입법의 문제로 보고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이른바 노랑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어서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연구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두 법이 모두 민노총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서 민노총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고 하면서 두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노총 총파업으로 건설공사가 멈춰서고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미 수조 원에 달하는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커녕 민노총의 민원 법안을 밀어붙이며 과격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폐노총의 입법 청부업자를 자처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제 칼럼은 이게 단순한 입법 청부가 아니다. 이것은 종북 주사파들의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한테 왜 이렇게 약할까요? 민노총이 표가 많아서? 에이, 그거 아닙니다. 민노총이 뭐 113만이라고요? 아, 그거 다 절대 다수는 생계형 민노총 조합원입니다. 뭐라도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민노총 눈치 안 볼 수 없어서 차라리 그냥 거기 가입하면 일거리는 주니까. 그들이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찍을 거다? 아, 그거 오산입니다. 또 실제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고 민노총이 주로 찍는 당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에요. 그러니까 표 때문에 민노총 113만 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에 약하다? 그것은 피상적인 인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무식하지 않아요. 민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중에서 어디를 찍냐 그러면 정의당을 찍는다는 거 알아요. 또 민노총의 상당수 조합원은 실제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노총에 가입한 것일 뿐, 실제로는 선거 찍을 때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왜 민노총에 이렇게 약할까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성향과 그들의 역학관계를 잘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좌파 이 운동권 안에는 아주 고전적인 명제로 내려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레닌의 의회 전술입니다. 레닌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가지고 짜르 정권을 타도하고 이 소련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은 잘 이용해야 한다.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의회 전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 공간이고, 공산당 혁명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는 폭력을 통해서 기존 체제를 전복하지만 동시에 기존 체제의 한 부속기관인 의회의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혁명에 복무하도록 하면 된다. 이게 의회 전술입니다. 80년대, 90년대 좌파 진영 안에서 이 의회 전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세력이 김근태 세력입니다. 그래서 김근태가 이끌던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김대중 이 야당 총재와 손잡고 김대중 당으로 대거 입당을 해서 김대중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신분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게 비판적 지지입니다. 김대중을 지지하되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목적은 김대중과는 다른 체제 전복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드러냈던 이론이 비판적 지지론이에요. 이 비판적 지지론이라고 하는 전략 방침에 따라서 김근태를 비롯한 종북 주사파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잠입합니다. 위장하지도 않아요. 대놓고 합니다. 그걸 김대중이 받아줬어요. 그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민평련이라고 하는 조직을 당내 개파 운영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왔어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원식이다, 임종석이다 하는 자들이 다 이런 좌파들의 의회 전술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탈을 쓰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겁니다. 이 비판적 지지 세력은, 김근태 세력은 이 정의당, 독자적으로 정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의회 진출해야 된다는 이 정의당 노선을 좌파 맹동주의로 비판을 해왔어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목표는 같지만 그것으로 이루는 길이 니들은 현실적이지가 않아. 독자적으로 해서 언제 배지 다냐. 그냥 김대중에 편성해서 배지 달면 쉽잖아. 실제로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보면 김근태의 비판적 지지를 통한 김대중 편성 이론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적 지지 노선을 가지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김대중에 편성해서, 노무현에 편성해서, 문재인에 편성해서 배지를 단 자들, 586 세력들 이나 독자적으로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온 정의당이나 목표는 똑같아요. 뭐냐? 대한민국 체제 전복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는 목적에서 보면 민노총이야말로 진짜로 자기들이 발을 딛고 있는 기반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민노총이야말로 노동자 대중을 대표하는 조직이니까. 혁명 노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닥에는 민노총이, 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든 정의당 소속이든 배지 달고 있는 의회 전략, 의회 전술에 충실한 이 좌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쌍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의회 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세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 전략을 부정하고 그들이 미몽하에 있었던 막스 레닌주의를 부정하고 종북 주사파 세력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노선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장기표, 김문수, 이재호 등 민중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정의당 또는 비판적 지지론을 가지고 김대중에 편성했던 이 김근태 세력은 한때는 같은 좌파 진영에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진영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얘기하고 있는 민노총의 지시를 왜 더불어민주당이 청부 입법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이 80년대 90년대 이
좌파 운동권 진영, 특히 종북주사파 세력의 김대중 편승 전략, 더불어민주당 편승 전략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좌파 혁명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숙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살려두어야 써먹을 수 있는 숙주인 거예요. 살려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살려두고,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를 잘 살려두고, 그래서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그 틀 속에서, 거기에 편성해서 실제로 이들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정복이에요. 대한민국 체제정복이라는 혁명 노선에 입각해서 볼 때는 노동자 대중의 기본 조직인 민노총, 그들과 손잡고 있는 좌파 정치 세력, 주사파, 종북주사파, 586 정치 세력,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청부 입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활이 걸린 입법 투쟁인 거예요. 따라서 이른바 노랑봉투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하는 등등 지금 민노총이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꿈꾸는 종북주사파들의 핵심적인 전략방침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체제 수호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표 취임한 지 100일째 되던 날, 어젠데요. 기자회견도 하나 안 하고 쓱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급박하게 쫓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보다 더 쫓기는 것 같은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이에요. 이재명이는 어쨌든 최측근들이 구속되고 이제 다음 순서는 이재명이다, 다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집단에는 방탄복을 한 2개 입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 근데 문재인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겨울 삭풍이 불면 헛 바지 저고리 하나 버텨야 될 그런 처량한 신세죠. 그래 그런지 이자가 자꾸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공력이 최선의 방어인 양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서훈이의 구속으로 그동안 머리 쳐박고 있던 친문계 대깨문 이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서 문재인 옹호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대깨문 대열의 맨 앞에 문재인이가 스스로 나섰어요. 4일날 서훈처럼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다시 찾기 어려운데 그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만큼 문재인이가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징후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임종석이는 임종석이는 페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 발언 때도 사과하지 않았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했을 때도 사과하지 않았다. 아니,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야? MBC가 사과할 일이지.
MBC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이라는 배려에서 배제한 건데, 이자는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또 158명의 참담한 희생 앞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그는 절대 사과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이자는 귀가 없나 눈이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같이 합동분향소에 가서 추모하고 사과 표명, 유감 표명을 여러 자리에서 했는데, 도대체 귀는 뒀다 어디다 쓰고 눈은 뒀다 어디다 쓰냐고. 사과를 하지 않았대. 비겁한 사람은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룬다. 이건 문재인이가 그동안 쭉 보여줬던 태도잖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보복,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작한 건 누군데? 이 임종석이 이자도 문재인이와 함께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자입니다.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이자가 다 저지른 것 아닙니까? 실무 책임자죠. 마치 이대준 씨 이 서해 공무원 피살, 학살 사건 관련해서 서훈이가 실무 책임자로서 구속이 됐듯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의 실무 책임자 임종석 아닙니까? 구속이 예정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를 옹위한다고 나선 이자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지 앞가림 때문에, 지가 감옥 갈까봐 겁이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재인이를 앞세우면 감히 전직 대통령인데 지것들이 어떡하겠냐. 이리 생각해서 문재인을 앞세워놓고 뒤에서 자기 도망갈 구멍 파고 있는 거예요. 임종석이가 그렇고 박지원이가 그렇고 이낙연이가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출신, 문재인 청와대에서 뭐 비서관, 행정관 지낸 다음에 우르르 몰려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단 자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문계가 똘똘 뭉쳐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피바람이 불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 범친문계, 범대깨문 한 6, 7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동안은 다 이선으로 후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 1호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문재인이가 감옥 갈까봐,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이런 걸로 감옥 갈까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재인이 감옥 갈까봐, 북한 어민 2사람 강제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이 감옥 갈까봐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감옥 가면 자기들도 다 때밀려서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쉴드 치느라고 문재인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친문계의 집단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들이 자기들은 이재명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파렴치범이고 뇌물받은 파렴치범이지만 자기들은 국가 경영을 하다가 생긴 일인데 왜 이거를 사법 처리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재명이와 거리를 둬야 된다. 자기들이 가진 정치 역량을 이재명이한테 쓸 게 아니라 문재인이한테 써야 한다. 그래야 자기들도 보호받는다. 지금까지는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공동대응이 주된 방침이었지만,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우리는 문재인을 살려야지 이재명을 살릴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재명이 보호한다고 끌려다니다가 당이 망하면 우리는 문재인도 보호 못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죠. 자, 이 대깨문들한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알겠는데 당신들이 무슨 수로 문재인이를 보호해. 아니 무슨 수가 있어. 생각해봐. 송철호
울산시장 그거 내 30몇 년 직인데 이 사람 울산시장 만드는 게 내 평생 소원이라고 문재인이가 먼저 시작해서 청와대 10여 명의 이 비서들이 성추로 울산시장 만든 사건 아니야. 그럼 거기에 문재인이가 최종 책임자지. 자, 월성 원전 1호기. 아니 문재인이가 먼저 월성 원전 1호기 연구 중지 언제 됩니까? 라고 묻는 바람에 청와대 비서관이 산자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경제성 조작까지 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 터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고. 문재인 아니야. 또 문재인이 스스로 자백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모든 특수정보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문재인이가 최종 책임자지. 또 납북 이 강제 북송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거 문재인이가 최종 결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두 사람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냐고. 이게 문재인의 최종 책임이잖아. 또 김경수 지금 감옥 가 있지만 드루킹 사건 어떻게 문재인이가 몰라. 드루킹을 김경수가 지휘해가지고 여론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에 이겼는데 그걸 후보인 문재인이가 어떻게 모르냐고. 또 이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아니야. 이 수많은 사건, 그 중에서도 국기를 문란한 사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국기 문란 사건이야. 이대준 씨 서해 피살 사건, 이걸 월북몰이로 뭐라? 그야말로 파렴치한 반인륜 범죄 아니야. 북한 어민 두 사람 강제 북송시켜서 사지로 모은 거, 이거야말로 반인륜 범죄지. 울산시장 선거농단 사건, 선거를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버린 국기문란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약 사건, 에너지 100년 대계 에너지 정책 전반을 무너뜨린 사건 아니에요. 이런 중범죄를 한두 개도 아니고 대여섯 개를 저지른 문재인이가 무슨 수로 보호받냐고. 무슨 수로. 대개면 국회의원들 60~70명이 뭐 항의를 해? 뭐 스크럼을 짜고 문재인을 막어? 누울 자리 뽑고 누우랬다고. 이건 아무리 대깨문 배치들이 60~70명이 아니라 600~700명이 모여서 스크럼을 짜도 문재인을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 저지른 죄가 너무나 사악하고 잔혹한 범죄들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무슨 수로 문재인을 보호하냐. 괜히 모난 놈 옆에 있다가 정 맞지 말고 당신들 정치인생 생각하면 이재명과 거리 두는 것 이상으로 문재인과 거리를 둬라. 문재인 지키겠다? 그건 의리도 아니다. 그냥 양아치들 몰려다니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대의냐 말이야. 대깨문들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걸 100보 정도 둔다면 문재인이하고는 200보, 300보 거리 두는 것이 당신들의 안전에 좋을 것이다. 되지도 않는 일, 문재인 옹호하겠다고 양아치들처럼 몰려다니지 마라. 이미 새는 기울었다. 예,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 대통령을 정파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예,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두 번이나 만났다는 것이 어쨌든 보도가 됐습니다. 만난 직후에 주호영이 전대에서 뽑을 다음 당대표를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뭐 수도권이 어쩌고
MZ세대의 지지가 어쩌고 뭐 공천 안정성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끝냈으면 또 모르겠는데 차천차천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당권 주자 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양이 안 찬다. 뭐 깜냥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자 주호영의 발언이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나온 발언이고 그러니 여기에 뭔가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실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언론들이 해석을 달면서 그럼 누구냐? 지금 나와 있는 당권 주자들이 양이 안 찬다면 도대체 누구냐? 야, 이거 한동훈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동훈 차출설이 갑자기 언론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불쾌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불쾌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게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수석 중에 누군가가 언론에 전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에게 주어진 숙제가 산더미다. 왜 자꾸 여당에서 분위기 띄워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고 얘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정부 출범 반년 만에 법무부 장관을 빼서 당 대표로 보낸다는 게 이게 당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번 주호영이의 언론 플레이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4명,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 4명이 부부동반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은 공개적인 만찬입니다. 언론에 다 릴리스하고 분위기까지 다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이 4명 부부 동반 만찬은 비공개 일정이었어요. 그게 왜 나옵니까, 언론에? 거기 비공개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은 대통령 부부까지 포함해서 모두 10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걸 언론에 흘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나머지 8명의 누군가가 기자한테 흘렸다는 건데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과시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정치 지형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얍삽한 언론 플레이야말로 대통령을 죽이는 짓입니다. 대통령을 정파 정치의 수장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짓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특정 당이나 특히 그 정당 안에서도 특정 정파 또는 특정인과 연계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담만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을 팔아서 언론 플레이 하는 자들을 제일 경계해 왔던 겁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실은 주호영이한테 언행에 신중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고한 거예요. 아직 전당대회 예비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부터 대통령의 마음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언론 플레이 하고 다니면 어떡하냐는 경고였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팔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좀 더 강하게 제재해야 됩니다. 이 언론 플레이 잘못하는 바람에 자기는 이득을 봤을지 모르나, 야,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모양이네. 그러면 이제 힘이 쏠리겠죠. 그 개인의 정치적 이익은 조금 챙겼을지 모르나,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을 함부로 팔아가지고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특정 정파와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정파 지도자로 전락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 전당대회도 누가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인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데 적임이냐, 누가 총선 승리의 적임이냐가 아니라 대통령 마음이 누구한테 있냐, 혹은 나 이거 갖고 떠들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야말로 얍삽하고 얄팍한 자해적인 언론 플레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좀 판단이 안 쓰면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돌파의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40% 돌파했냐? 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5일, 6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수행한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1.5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38.9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 전 조사에 비해서 11.9%가 상승한 거고요. 30대에서 40%가 나왔는데 이것도 7.4%가 상승한 결과입니다. 40대에서는 30%가 나왔는데 이것도 7.4%가 상승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고, 그 결과 긍정평가가 41.5%가 나왔습니다. 이게 리얼미터 38점 얼마,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 39점 얼마가 어제 발표가 됐고, 오늘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40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또 다른 그 조사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선과 동시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해서 역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올라서 국민의힘은 41.9, 더불어민주당은 37.9, 국민의힘은 8.3%가 올랐어요. 민주당은 7.2%가 떨어졌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견인하고 있는 걸까요? 예, 집권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집권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요, 같이. 역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집권당 지지율로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주동적인 요소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보겠습니까? 국민의힘 보겠습니까? 대통령이 좋으면 국민의힘도 한 표 더 주는 것이고, 대통령이 싫으면 국민의힘에서 한 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당의 운명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자기들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기들 열심히 해도 할 일 없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집권당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도록 뒷받침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서 총선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뭐 30%, 20%인데 국민의힘만 유독 막 40% 유지된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권에서 주동적 변수, 주동적 요소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집권당은 그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게 운명이다. 싫으면 야당하면 된다. 이번에 공정의 여론조사도 바로 그런 대통령의 주동성을 잘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가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동안 한 몇 달 가까이, 몇 달 이상 이게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29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45를 기록한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거는 뭔가 조사가 잘못된 겁니다. 민심이 변해도, 빠르게 변해도 점차 이렇게 변하는 거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대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더 떨어지지 않는 것도 되지만 더 올라가기도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30%로 만족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30%대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30%대 박스권을 뚫고 40%대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몇 달 동안에 걸쳐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박스권 30%대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1.5 뭐 다음 주 나오면 43, 44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48%까지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48%를 넘어서 50%대를 갈라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안 찍었던 사람들도 이제 지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한 번의 이 랠리가 있을 거예요. 일단 40%대 진입을 했다는 것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그것을 넘어섰다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동력이 40% 후반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것이다. 40% 후반에서 50%대를 넘을 때 또 한 번의 고비가 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과 같은 절박함 속에서의 고비는 아니다 이거예요. 일단 40%대로 진입하면 웬만한 국정운영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가 확보됐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40%대로 진입했다고 하는 것이 갖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이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어제 리얼미터도 그렇고 오늘 공정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법을 제대로 지켜서 라는 거예요. 공정에서는 서유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것이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어제 리얼미터도 똑같이 분석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뭐 정치 공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계속 공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법과 원칙을 지켜서 당당하게 국가 운영을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고민할 게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법과 원칙 잘 지켜가면 되지.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가는 그 흐름 속에서 뭔가 정치적 기획이 덧붙여지면 좋은데 법과 원칙이 없어진 상태에서 정치 기획만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획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어떤 기획은 기대와 달리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지지율이 널뛰고 국정 운영이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법과 원칙을 지키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이것이 확인이 된 이상 이제 이렇게 좌우로 널뛰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중도층 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광주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아, 이러다가 우리 고정 지지층 영남 쪽에서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 정치공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 좌고 우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국가의 불행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파퓰리스트들의 말로가 그렇죠. 표 따라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니까 지지율이 오르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법과 원칙의 좌우 우면이 어디 있습니까? 법과 원칙의 좌충 우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도로 나가기만 하면 되지. 그 점에서 왜 우리가 10개월 전에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윤석열 후보만큼은 법과 원칙은 제대로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투사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민적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만 하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공학적으로 좌우우면하지 말고 좌우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그 정도를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지지율이 상승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최근 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라고 하는 또 민노총의 총파업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정말 당당하면서도 현명하게 이 사태를 잘 주도했고 정면 돌파를 하는데 성공했다. 그것이 국민적 지지의 동력이다.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킴에 있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국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지금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점을 제가 높게 평가하고 그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총파업하는 것은 민노총 자유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예.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 화물기사들의 현장 복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택도 아닌 극소수 규정노조들의 배불리기를 위해서 내 생업을 포기할 것이냐. 화물차 기사들 늘 대부분 다 이런 고민 속에서 현장 복귀를 결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회 참가자가 3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 7일 기준 2조 9천억 원,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 약 4조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에 물류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레미콘 출하량도 거의 평시 수준으로 육박해서 회복됐습니다. 송파구 동대문구에 있는 재건축 현장 레미콘 공급받아서 골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보다 117%로 정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복귀 기사가 늘면서 화물연대 내부도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력 끝에 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조합원 총투표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 자기들하고 사전에 교감도 하지 않고 민주당이 먼저 발 빼고 등을 보이면서 도망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당황해하고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안 그래도 민노총이 경산호위 위원장 김문수를 통해서 대화 채널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등 모색하고 있던 차에 자기들의 청부 입법을 도맡아왔던 더불어민주당,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았던 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니까 그 바람에 파업 동력까지 떨어지니까 당황하고 괘씸하고 이런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독자적으로 무슨 전략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파업 계속 할까 말까라고 하는 결정을 조합원 투표에 넘겨버린 겁니다. 이자들도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조합원 투표로 넘겨서 어떤 결정이 나면 이건 조합원들의 총이었으니까 하고 지그들은 면피하겠다 이거죠. 이미 총파업 돌입 자체가 잘못된 전략적 오류였습니다. 이 파업이 어떻게 종결이 되건 잘못된 판단으로 민노총을 욕먹이고 민노총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민노총 내부를 사분오일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지고 지금의 화물연대 민노총 지휘부는 총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기 싫잖아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 떡인데 그 자리들이.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꼼수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조합원 투표가 있을 건데 저는 여기서 총파업 중단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다 정해놓고 하는 쇼입니다. 실제로 총파업 계속하자고 오늘 투표에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자들이 이거 완전히 우리가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게 너무 쪽팔려서 안 되겠다. 다시 총파업 하자고 하는 완전히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칩시다. 그 다음날부터 총파업 한다고 그러고서 이게 뭐야? 도대체 몇 명이나 참가하는 거야? 더 심한 수렁에 빠질 겁니다. 저 별로 말리고 싶을 생각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총파업 계속 하든지 오늘 중단하든지 그거 누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이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극소수 노동귀족을 상대로 한 강력한 이 법적 제재와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이 얼마나 이 민노총 화물연대에게 타격이 됐는지를 이봉주라는 자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참 비겁한 얘기입니다. 아니 조합의 지도부 정도 됐으면 상황이 이러하므로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겠다. 총파업 오늘로 중단한다. 이래야지. 그 결정을 그래 다시 조합원들한테 미룹니까? 창피하게. 자 이러면서 이 지금 민노총 화물연대가 어디에 죽이 매달리냐 하면 정부가 안전운임 3년 연장하기로 했지 않냐. 그거 좀 지켜달라. 여기에 매달리게 됐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상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걷어찬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 달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현장 복귀하고 대화는 그 이후에 합시다. 이게 원희룡 장관의 설명입니다. 입장 표명입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것은 11월 22일 정부와 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전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돌입 전에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그 이틀 후인 11월 24일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지 않았냐. 그 순간 우리 제안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 순간 우리 제안이 무효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약속했으니 지켜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약속한 적 없다. 우리가 제안했는데 니그들이 걷어차지 않았냐. 그러고 나서 무슨 약속이야. 너네가 걷어찬 그 순간 그 제안은 무효가 된 거야. 약속 지키라고 조건부로 얘기하지 마. 복귀하려면 복귀하고 말라면 말어. 아쉬운 거 없어. 예, 원희룡 장관의 말은 계속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일관되고도 확고한 입장이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다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너네가 그것까지 걷어차고 나가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 이제 더 이상 그건 의미 없어. 원인 무효됐어. 얘기하려면 복귀한 다음에 얘기해. 예, 원장관의 얘기입니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쳐놓고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2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이 유감이다. 오늘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선복귀 후 대화. 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총파업을 하든 말든 저것들끼리 투표해서 중단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정부가 지켜야 될 것은 법과 원칙입니다. 이것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법과 원칙입니다. 협상은 그 후. 법과 원칙 안에서 해야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 이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대응을 조금만 더 해 나가면 뭐 저는 오늘 중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철회 투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나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를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